그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뭔가 기다란 것이 방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 시간입니다. 일본에 사시는 구독자님 IKPB 나고야님인데요. 아이디가 좀 까다로워서 지금부터는 그냥 나고야님이라고 부를게요. 나고야님 본인께서 일본에서 직접 겪고 들은 내용들을 사연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이 아주 무서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중에 제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공포 라디오식으로 목소리만으로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나고야님께서 일본에서 직접 겪은 실제 경험담, 일본 옷장 속 한국 소녀의 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40대의 한국 남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마녀 카플라님의 여러 가지 기이한 실제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절에 겪었던 일이고 긴 시간 동안 저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았던 경험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일본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만 일본어 학교를 1년 반이나 다녔는데도 좀채로 일본어가 늘지를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쯤이면 모두 유창해져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도 입학하고 취직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대학보다는 그 당시 한국보다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둔하고 일본어도 잘 못하는 제가 정식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그나마 한국 교포들이 운영하고 손님들도 한국분들이 주로 오는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나 취직이 되었지만 제가 원하던 그런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형님의 소개로 한국분이 운영을 하지만 손님은 주로 일본 사람들만 오는 클럽에 웨이터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고 부유한 일본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 팁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일본어를 일본인들만큼이나 유창하게 하는 아가씨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서빙이나 하는 저한테 말을 걸 일도 별로 없어서 저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더 배우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동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숙식 제공에 식당이나 마트 배달 일보다는 훨씬 일도 쉬웠고요. 저는 정말 이런 세계가 있나 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클럽은 일반 호스테스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고 스테이지가 있어서 한국에서 쇼맨 비자를 받고 공연을 하러 들어오는 쇼맨 아가씨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쇼가 3부까지 있었는데 한국 전통악기 연주부터 한국 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수 공연까지 프로그램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쇼맨 중에 한 아가씨가 어느 날부터 숙소에 가기가 무섭다고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쇼맨들은 보통 한 아파트에 같이 합숙을 하며 지내고 다 같이 출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자기 방 옷장문만 열면 그 안에 젊은 여자가 목을 맨 채 자신을 노려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가위에 눌린 게 아니야? 했는데
매일매일 봤다고 점점 두려워하며 우는 소리를 하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일본인 매니저와 가게에서 오래 지낸 다른 아가씨들의 표정도 석연치가 않아 보였고요. 다들 뭔가 쉬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이제 겨우 얻은 직장에서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불안 속에서 3일이 지났을 때 기어이 우려하던 불행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옷장에서 목매단 귀신을 본다던 그 아가씨가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클럽이 끝난 뒤에도 항상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시간은 아마 새벽 3, 4시 정도였을 겁니다. 저는 클럽이 마치고 청소와 정리를 대충 해놓고 퇴근을 하고 있던 참이었죠. 클럽이 있던 건물에서 막 나와 길가로 걸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위쪽에서 남자와 여자가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죠. 그 순간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체구가 작은 여자를 건물 3층에서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여자는 바닥에 떨어지고 남자가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정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주변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뛰어나오고 땅에 떨어진 여자를 살펴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아마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낯이 익은 사람이 저를 손짓으로 부르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고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 땅에 떨어진 여자는 저희 클럽에서 쇼맨으로 일하고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매일같이 마주 대하고 얘기를 하던 사람을 못 알아볼 수는 없었죠. 얼마 전부터 숙소 옷장에서 목을 매단 여자 귀신을 본다는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클럽 매니저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저에게 무언가 물어왔는데 일본어가 잘 안 되는 데다 놀라기까지 한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이동을 했고 얼마 후 매니저와 한국말을 잘하는 클럽 직원이 왔어요. 그들은 제 설명을 듣고 경찰과 한참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도 조서를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저와 매니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아가씨의 시체를 살펴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3층 높이가 뛰어내려서는 죽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지만 범인이 의도적으로 내리꽂듯이 아가씨를 집어던졌기 때문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경추도 같이 부러졌다고 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매니저만 가서 확인을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경찰이 같이 가서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가씨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인지 아직 안치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더군요. 흰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천을 걷자 한쪽으로 목이 꺾인 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가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봐도 너무 무서워서 매니저 뒤에 숨었어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해준 후 다음날 오후에 다시 경찰서에 갈 것을 약속한 뒤 저희는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며칠이나 경찰서를 들락거렸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 클럽에 가기 싫었지만 혼자 집에 있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자꾸만 목이 꺾인 그 아가씨의 얼굴과 그 아가씨가 살아있을 때 숙소 옷장에서
목을 매단 여자를 봤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클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일 영업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낮에는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 계속 왔죠. 그런데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가씨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반항하자 죽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소리만 들었던 저로서는 그 남자는 일본인 같았고 아가씨는 일본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 아가씨는 쇼맨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였거든요. 어쩌면 한국인을 경멸하는 극우파 한국인 헤이터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트라우마에 빠진 저는 클럽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 월급을 인상해주고 부매니저로 임명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살인사건이 난 게 소문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직 일본어도 너무 부족했고 사실 가게를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클럽 부지배인이 된 저는 더 상세하게 일을 배워나가면서 저의 후임이 될 웨이터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일본인 매니저와도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밖에서 사적으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죽은 아가씨와 함께 숙소에서 지내던 다른 아가씨가 또 옷장 귀신을 본다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라며 그 귀신 때문에 사람까지 죽을지는 몰랐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매니저는 몇 년 전 쇼맨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쇼맨으로 일하던 아가씨 중에 유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지만 일본 손님들이 부르기 쉽게 보통 일본 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가씨는 한국 무용을 하고 정말 예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정말 하얘서 일본어로 눈이라는 뜻의 유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그리고 유키는 정말 성실해서 거의 20살 때부터 10여 년을 일본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매일같이 무용 공연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키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엄마와 유키, 이렇게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유키는 열심히 돈을 모아 자신들만의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유키에게는 너무 소중한 꿈이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지요. 물론 편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용모가 출중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일본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유한 손님들 중에서는 스스로 유키의 스폰서가 되고 싶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쇼맨으로 공연만 해서는 수입이 변변찮거든요. 그래서 쇼맨 아가씨들 중에는 일본인 스폰서를 잡아서 매달 풍족하게 생활비도 받고 롤렉스 시계며 명품백들을 받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런 유혹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며 힘들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공연만을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에 유키는 드디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드디어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일본에서의 마지막 공연이고 오기 전에 엄마랑 앞으로 살 집을 미리 보고 오기도 했다는 거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더 이상 일본에 오지 않고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거라는 계획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다들 유키의 앞날을 축복하며 손님들도 클럽 직원들도 모두 멋진 송별회까지 열어줬죠. 그리고 유키는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다들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유키가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일본 클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더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예전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전부터 오랫동안 유키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물어보니 유키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갔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가 보관하고 있던 유키가 10년 동안 악착까지 모은 돈도 몽땅 함께 사라졌고요. 돈도 문제지만 처음엔 사랑하는 엄마가 실종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고나 범죄에 휘말렸나 하고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유키의 엄마는 실종이 된 것도 범죄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이제까지 힘들게 모은 모든 돈을 들고 평소에 유키의 돈으로 놀러 다니던 호스트바의 호스트와 눈이 맞아 함께 도망을 간 거였어요. 유키는 물론 엄마가 호스트바에 다니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요.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엄마와 자신뿐이고 둘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피땀 흘리며 번 돈으로 엄마가 호스트바에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뼈와 혼을 갈아서 모은 집 살 돈을 몽땅 들고 젊은 남자와 도망을 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던 유키는 돈 한 푼 없이 다시 일본에 복귀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전의 유키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춤도 추지 않았고 매일 밤 손님들과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밤마다 다른 남자들과 호텔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나 하고 자기 시작하니 당연히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는 손님들도 사라졌죠. 하지만 유키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클럽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술병이 나서 못 나오는 거겠지 했죠. 그때쯤엔 클럽 식구들도 유키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돌봐줄 뿐이었죠. 그런데 모두 일을 마치고 새벽에 가게 숙소에 돌아갔을 때 자고 있어야 할 유키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 하며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문을 여는 순간 옷장 속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유키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유키의 유골마저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유키는 죽어서도 한국에 가지 못하고 그냥 화장을 해서 일본의 어느 바닷가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옷장 귀신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유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부터 쇼맨으로 들어온 아가씨들 중에서 한두 명씩 옷장에서 목을 맨 귀신이 보인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숙소는 유키가 죽었던 곳에서 이미 옮겼는데도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본 사람들은 보통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귀신을 본 이후로는 다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이라며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가씨가 옷장 귀신을 본다고 하니 저 역시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귀신을 보는 아가씨를 그냥 한국에 보내거나 다른 숙소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매니저가 안 그래도 그 아가씨가 다른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자기는 귀신이 나오는 곳에서 더는 지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원룸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은 그 아가씨가 스스로 가기를 자원했으니 숙소비도 스스로 지불하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를 옮긴 뒤에 아가씨는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 않아서 편하다며 즐겁게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는 사라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로 숙소를 얻어서 나간 아가씨가 공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클럽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려니 하고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결근을 한 거죠. 그래서 가수가 평소보다 노래를 몇 곡 더 불러서 그 시간을 급하게 때웠습니다. 매니저도 저도 공연 멤버들도 모두 화가 많이 났죠. 따로 스폰서가 생긴 거 아냐? 하면서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스폰서가 생긴 아가씨들은 일도 출근도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고 다음날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아가씨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전화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을 마치고 저와 그 아가씨와 친한 아가씨 한 명이 함께 그 숙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한 아가씨가 스페어 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제라도 편하게 놀러 오라며 키를 줬다고 해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스페어 키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뭔가 기다란 것이 방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었죠. 같이 갔던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며 얼른 불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이틀 동안 무단결근을 한 쇼맨 아가씨가 목을 매달고 있었어요. 죽은 지 한참이 되었는지 혀를 길게 빼고 눈을 부릅뜨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길게 빠져나온 그녀의 혀가 거의 목 밑에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릅뜬 눈으로는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목을 매단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문이 열린 채 텅 빈 옷장이 있더군요. 마치 그녀는 그 옷장에서 무엇이라도 본 것처럼 그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깜짝 놀라더니 얼른 불도 끄고 원래 상태대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문을 닫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오늘 너희들은 그곳에 간 게 아니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클럽이 연루되어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 아가씨가 죽은 건 모른 척하고 그냥 실종신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아가씨는 경찰이 실종 수사를 하러 아파트에 갈 때까지 목을 매단 채 아마 며칠 더 그 방에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연속으로 끔찍한 일을 겪은 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클럽을 뛰쳐나왔죠. 그때는 큰 도시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오사카로 갔던 거였는데 그 도시마저 싫어져서 원래 일본어를 공부하던 나고야로 허겁지겁 돌아왔고 한동안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유키라는 아가씨의 원혼이 옷장에서 나타나 다른 쇼맨 아가씨들을 죽음으로 이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2번이나 그런 끔찍한 시체들을, 그것도 어제까지 함께 웃고 얘기하던 사람들의 시체를 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40대의 아저씨가 된 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을 많이 보았고 지금은 유키 아가씨의 이야기가 무섭다기보다는 슬프게 느껴집니다.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간 유키 아가씨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뜬 다른 2 아가씨가 저승에서나마 편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두서없이 했네요.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카플라의 공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나고야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는 오늘의 사연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